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선배님, 문학을 잘 가르치는 대학이 따로 있을까요? 문학? 문학이면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지. 왜요? 다른 학교랑 차이점이 있나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문해창작학과는 순수 문학부터 드라마 작가, 라디오 작가, 영화 시나리오 작가까지 커리큘럼이 창작 중심이야. 그리고 책임 교수제를 도입해서 1대1로 학생을 지도하니까 학생들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문단에 데뷔한 사람들 중에서 서울 디지털대 문예창작과가 많군요. 그럼 문단에 데뷔하는 사람만 매해 10명이 넘어. 교수진 중에서 문예의 질을 직접 발행하는 사람이 5명이나 된대. 유명 작가들이 동아리 활동까지 같이 하면서 학생들 작품을 지도해 준다니까. 그렇구나. 그럼 입학 후에 내가 소설가가 될지 시인이 될지 드라마 작가가 될지 가능성을 알아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 입시 기간이죠? 아싸, 결정! 고마워요, 선배. 서울디지털대학교 문예창작학과 신입 편입생 모집 중. 삼인 삼색 정치 토크 문안박. 문재인 대표께 말씀드립니다. 현재 체제와 리더십으로 당의 분열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당으로 총선 돌파와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치 리더십은 누르고 억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짓누를수록 불신과 갈등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화합은 멀어져 갈 것입니다. 지금은 기득권에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 혁신 전당대회를 거부한 12월 3일 결정 재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우리 당의 낡은 병폐들을 백일화에 드러내놓고 국민 당원과 함께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간다면 당이 살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감동과 파격이 있어야만 국민의 관심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께서 다시 당선되신다면 저는 깨끗이 승복하고 문재인 대표를 적극 도울 것입니다. 만약 문 대표도 저도 아닌 제3의 개혁적 후보가 당선된다면 더 큰 감동과 반전 그리고 혁신의 에너지를 분출시킬 것입니다. 진정 당과 모두가 함께 사는 일이 무엇인지 숙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묻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낡은 정치를 바꿔달라는 시대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만 충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삼인삼색 정치 토크 문안박. 한 주간의 정치 이슈를 모아서 문안박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원래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인데요.
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 때문에 긴급하게 이번 주도 월요일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문재인 대표를 대신해서 황희 전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를 대신해서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서영호입니다. 네, 박원순 시장 대신해서 권오중 서울시 전 정무수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호중입니다. 네, 무거워요 분위기가. 지난 토요일 날 한번 웃을까요? 뭐 웃을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아침 일찍이라 웃기도 그래요. 상황도 그렇고. 네. 영하의 날씨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민중 총궐기 대회가 있었어요. 집회 오셨었어요? 예. 권오중 수석 계속 계셨어요? 복면 쓰셨어요? 저 복면을 못 썼습니다. 아 그래요? 왜 복면을 누가 못 얼굴이 복면이라 그래서 그냥 맨 얼굴로 돌아다녔습니다. 얼굴 자체가 복면이다. 예. 어이없이 웃고 있어요. 그 황희 전 부대변인 다녀오셨어요? 저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습니다. 지역구 일정 네. 때문에 이제 바쁘셔. 저는 MBN 뉴스 특보 그 집회 폭력 시위가 예상돼서 종편들이 모두 다 그 시간대에 집회 생중계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5시부터 방송이 있는데 6시에는 뉴스 특보로 물리려고 하는데 현장 그림을 연결했는데 이게 평화 집회로 되니까 네. 사실 모두 다 바란 평화 집회인데 또 우리 국민들이 그런 평화 집회 또 안 봐요. 또 그래 시청률 떨어진다고 그냥 정치 토크로 2시간 동안 문안박연대 얘기만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종편은 폭력 집회를 원하고 있었구나. 종편보다도 그 사람들 시청률에 아주 민감하니까요. 네. 국민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거에 하면 원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지 네. 잡아놨다가 그렇게 다 따지면 뭐 정치가 잘하면 누가 뉴스 보고 있겠어요? 잘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 굉장히 평화로운 집회였고요. 오마이 TV가 무려 8시간 생중계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다른 기자들이 오마이 뉴스니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절대 안 해. 왜냐면 8시간 동안 다른데 급여나 추가 수당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전혀 없죠. 오마이는 열정 수당밖에 없잖아요. 열정페이라고 하죠. 열정페이. 네, 열정 주 수당. 90시간 노동하신 분이 옆에 계시네요. 그렇죠. 네. 훌륭하십니다. 주 90시간 노동 섀도우 킴 김윤상 방송팀장 박수 박수 한번 줘. 고생하셨어요. 아휴,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오연호 사장님 들으시나 이거? 뭐 듣겠죠. 들어. 안녕하세요. 과메기가 생각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비린내 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과메기를 드시고 싶으시죠? 딴지일보 기자가 구룡포 현장으로 찾아와 생산에서 포장, 맛까지 검증한 참 좋은 과메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으로 참 좋은 과메기를 검색해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가 집회는 굉장히 좀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다종다기한 분장을 하고 나오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뭐 세일러문부터 슈렉까지 어떻게 그런 가면도 다 어디서 이렇게 구하셨는지 들고 나오셔가지고 재밌게 저희 집회를 잘 보도를 했습니다. 자, 집회는 굉장히 평화롭게 잘 진행이 됐는데 일요일 날 또 정치권에 싸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어요. 우선 기자회견 의미를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양호 부소장님께서 먼저 하셔야겠죠. 욕을 먼저 먹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 지난주에 그 감정적인 대응을 했다가 문재인 대표 지지층으로부터는 엄청난 격려와 성원을 안철수 대표 지지자들에게는 엄청난 비난과 욕설을 그래서 파짜항의 청취율을 높인 게 아닌가 1조. 파장의 청취율 높이는데 일조를 하셨어요. 네. 네. 이번에는 보면 뭐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 애초에 안철수 대표가 혁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혁신의 핵심적 내용이 그 낡은 진보 청산 그리고 부정부패 문제 척결 그 척결된 빈자리에 새로운 인물 인재를 영입하자 이게 세 가지가 요건인데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화답을 했죠. 당신의 혁신 제안들이 결국은 총선에서 불가리하자는 얘기니
총선 물갈이를 해나가자. 난 계파별로 나눠 먹는 중진 계파 담합 구조는 용인할 수 없다. 그래서 고심 끝에 받아들였죠. 받아들였으면 안 대표가 일성이 만시지탄이다. 늦었지만 그래 좋다. 이제 혁신 경쟁하자. 그래서 뭐 더 큰 본인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보여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안 대표가 보인 반응이 갑자기 느닷없이 문재인 대표 사퇴하라. 당신들은 친노 기득권 패권주의자들이 사퇴하고 내가 당대표로 출마해서 내가 하면 좀 나을 수 있겠다. 갑자기 느닷없이 혁신해서 당권 문제로 돌아가니 그 문재인 대표가 생각하기에는 혁신 얘기하다 왜 갑자기 물러나란 얘기하지? 그 전당대회 앞두고 혁신이 될까? 전당대회에서 혁신이 친노비노 고륙 상쟁이 벌어질 텐데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거절하자 안 전 대표가 그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해? 그러면 나 나갈 거야 내지는 그렇다면 좋다. 총선까지는 갈등하지 않고 우리 혁신 경쟁을 하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대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일단은 탈당을 시사하면서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이 국면을 또 문재인 대표에게 넘기는 공을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에게 공을 넘기고 안철수에게 다시 넘기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지리한 싸움을 좀 끝내주길 바랬는데 어찌 됐든 좋은 결론이든 나쁜 결론이든 어제 정도는 새정치를 하겠다고 민주당과 통합하셔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만들어진 만큼 그 매듭을 안철수 대표가 좀 정리를 하셨으면 했는데 다시 공을 문재인 대표에게 넘긴 거라고 보는데 본질적으로는 저는 탈당을 앞둔 명분 축적용으로 보이고요. 이제 8분 응선을 넘어선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8분 응선을 넘었다. 사실상 탈당을 예고한 집거에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황희 전 부대변인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기자회견 전체를.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저는 포장지가 좀 엉성해서 내용물이 드러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10대 혁신안을 제안을 했는데 그걸 문재인 대표가 전당대회를 받느냐 안 하느냐에서 이제 거절을 했잖아요. 안 전 대표는 왜 그 전에는 자기 혁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새롭게 전대를 제안했는데 이것마저 거절하냐 이제 이런 취지인데 혁신안을 받아들이고 안 전 대표가 제안한 혁신안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당헌 당규에 반영해서 하면은 그게 고마운 일인데 결국은 안 전 대표가 주장하는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투쟁의 문재인 대표와의 권력투쟁의 의도라든가 목적 이런 것이 스스로 이제 드러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표와의 권력투쟁이 지금 중요한가? 지금 문재인 대표랑 권력투쟁할 때인가? 이런 의문점을 던지신 것 같습니다. 권오중 수석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제기할 수 있는 수순이라고 봅니다. 일단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것까지 부정하는 것은 좀 도를 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배경에 깔린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두 가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양보, 승복 이런 감정선을 갖고 정치라는 게 결국 책임지고 결단하고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결단하는 것을 주 업무로 삼는 건데 본인은 자기 책임하에 정치를 하지 않고 계속 양보만 했다. 그리고 여태까지 승복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비친 거거든요. 이번에 이제 문 대표가 되면 자기는 깨끗이 승복하겠다. 그럼 여태까지는 승복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양보와 승복이라는 부분을 누가 제기하고 누가 강제하는 거냐. 결국은 국민이 강제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상대방의 책임이라고 돌려세우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모든 생각의 기제에 문 대표 체제를 인정하지 못하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2012년도에 대선 후보 경쟁에서 자기가 양보한 부분이 다 문 대표 책임이다라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감정의 골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안 전 대표가 문 대표와 다시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무망할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할 생각
방식들과 방법들을 찾아야 되겠죠. 좀 냉정하게 그런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냉정하게 그런 시기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국민들은 어제 안철수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흡사 87년 대선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양김 분열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그때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 문안 결별이 가져올 정치적 후과 이걸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요. 자, 우선 일주일간 집거에 들어갔는데 이것도 약간 그 김종필스럽다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해요. 집거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단어거든요. 정치권에서 그렇지 않나요? 뭐 마누라가 좋으면 처갓집 기둥만 봐도 즐거운 거고 마누라 싫으면 처갓집 쪽 쳐다보기도 싫은 거죠. 그래서 안철수가 하는 거는 안철수를 비판하는 사람 뭐든지 싫을 거고요. 네. 안철수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뭐 오죽하면 저러겠냐. 이제 집 떠나기 전에 마지막 사인을 보낸 건데 문재인이 이것도 안 받으면 사람도 아니다 이런 심정일 거고 문재인 대표 지지자들이 보기에는 저 뭐 하는 짓이냐. 자기 그 목리부리기 관철하려고 저렇게 또 옛날 구정치 모습 답습하는 게 새정치냐. 역시 안철수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할 거고 뭐 결국은 그 행위 자체라기보다 그 현재 국면에서 누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뭐 문안박연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문안박연대를 1년 전에 처음 제가 이철희 선배한테 제안을 했죠. 그 YS DJ를 보면서 저 양반들이 대권 경쟁에서는 한치도 양보가 없는데 최소한 군사 독재 정권과 싸울 때는 민추협을 만들어서 공동 행동하는 거고 당내 지금 상황이 국민들이 대선 때만 되면 왜 새로운 사람들을 불러일으킬까. 그 당시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 등장하게 된 게 기성정치가 지긋지긋하다. 이제 좀 이기는 야당이 되라. 그래서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야당을 만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치의 문외한인 양초의 난이라 불리는 정치 초선들을 불렀단 말이죠. 그 취지는 뭐냐면 기성의 그 개파 정치, 지역주의 정치, 낡은 그 이념, 그게 극우든 극좌든 간에 그런 거가 좀 식상하고 좀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의미로 불러드렸는데 네. 결국에 싸움의 본질은 제가 볼 때는 그 대선 주자들의 대권 노름으로 친노 비노 갈등으로 포장하고 기성 정치인들은 그리고 개파 수장들은 그렇게 비치길 바랬지만 본질적으로는 네. 그 현역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낡은 중진 정치를 청산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그 본질을 서야고 부소장은 꿰뚫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문안박연대를 제안했던 것인데 네. 그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 제기였는데 안철수 대표는 여전히 그것에서 어려울 때 나를 불러서 위기 방편의 수단으로 삼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 네, 오해와 의구심이 대선 단일화 때의 과정에서 쌓인 오해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그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었나. 그 대선 백서를 먼저 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두 사람이 화해하려면 네. 백서를 내서 네. 깔끔하게 둘이 지장 찍고 네. 아, 이 정도는 내가 잘못했고 이 정도는 내가 수긍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정말 진짜 백선 나왔어요? 아니 그 백서 말고 네. 둘이서 백서 지장 말고. 찍는 백서가 네. 나와야죠. 아니 근데 사실 그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의 얘기는 지금도 또 나오잖아요. 금태섭 변호사의 책을 통해서 또 나오고 또 뭐 한상진 교수죠. 그 서울대 한상진 교수의 주장을 통해서 또 나오고 뭐 이게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버전업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버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단일한 버전을 하나 아니 그래서 깔끔하게 내라. 그래서 그 단일화의 제가 이렇게 이철희 선배한테 제안을 했더니 이철희 선배가 발상의 전환은 좋다. YSDJ처럼 싸울 땐 싸우지만 협력하는. 지금은 새누리당이 독주,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독주가 너무 강하니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걸 견제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 연대의 아이디어는 좋다. 근데 대선 과정에서 상처가 있어 둘이 연대할 수 있겠냐. 그래서 상의를 절충해 줄 수 있는 박원순 정도는 껴야지 된다. 그래서 문안박이라는 걸 공식을 만들어서 이철희 선배가 1년 전부터 이제 네. 그 제안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특허 내셨어요? 특허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배경을 보면 이제 경향신문 칼럼에서 정치권에도 특허가 있어요? 그럼 자기 주장에 대한 그 자기 로열티가 주장에 있는 대한 거죠. 특허. 아니 근데 맞아요. 주로 그 어른들은 네. 높은 사람도 그런 거 없어요. 이광재 선배만 해더라도 대선 기획단에서 제가 그 대선 기획위원이었는데 그 국민이 대통령입니다. 이거 제가 제안했는데 네.
대선 때는 안 쓰시더니 대선 대신으로 인수위에서 갑자기 대통령 엠블레임 그 로고가 국민이 대통령에서 쓰더라고. 그래서 이광재 우리는 옛날에 전자투표 제안했는데 우린 그게 특허 사항인지 몰랐는데 선관위에서 먼저 제가 제안한 거거든요. 선관위에서 먼저. 참 이게 이 지금 깨알을 앞둔 전직 청와대 행정관들 할 얘기 많습니다. 지금 뭐 내가 한 거. 예. 자 이게 뭐 남이 뺏어간 것들 사실 이게 약간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네? 재벌. 문안박 연대 혁신물갈이라는 의미. 그 혁신물갈이냐 기득권 현역이냐 이 구도를 만들어서 해나가자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당내 정치적 의미로 오는데 과연 근데 문의 받을 것인가의 문제가 제일 컸어요 사실은. 안 대표 문안박 연대는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게 아니에요. 안철수를 비판적으로 지지했던 그 성원을 가진 사람들이 안을 우리 당이 외연 확장과 중도층 공략이라고 하는 자기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이분이 자리 잡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역할을 주자라고 하는 거라서 문안박 연대는 거꾸로 아내에게 기회를 주자는 얘기인데 현재 기득권이고 중심이고 주류인 문이 수용할까인데 역시나 그 수용하는 과정이 10개월이나 걸렸죠. 그 안에 4.29 재보선이 있었고 12.8 재보선 지고 호남에서 지지율이 떨어지자 결국은 뭐 어려운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하셨지만 문재인 대표는 어쨌든 문안박 연대를 그래서 수용하셨죠. 그래서 그 당내로는 주류가 아닐 수 있고 문이 아니면 A 나는 안희정 A 아니면 또 친노 이게 아니라 우리 친노가 아니면 그 비노인 그 외연 확장으로 들어온 외부에 들어온 제2의 문국현, 제2의 손학규가 그 당의 대표나 주류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기회를 주자는 것을 수용하는 의미. 그게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로는 문안박이 우리도 5년짜리 10년짜리 짧게 하지 말고 이제 민주주의 복제하면 진보 정권이니까 그 나머지 성장의 문제라든가 국방 외교 안보 문제도 우리가 잘할 수 있다라는 거를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이 15년짜리 장기 플랜을 가지고 그 뭐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가 진보 정권이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롱 플랜을 가지고 국가 장기 집권 전략을 한번 제시해 보는 그런 의미의 문안박 연대 세 가지 의미로 좀 제안을 했던 건데 사실 그게 제일 컸던 것이죠. 예. 네. 근데 그 안타깝게도 저는 뭐 뒤늦게나마 문재인 대표는 그것을 수용한 그 소국민 전체 국면에서 바라보면 문재인 대표가 이것을 문재인 대표 안철수 대표 전 대표를 설득하지 못한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최근의 현 국면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수용한 건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문안박 연대를 안철수 대표가 그 문안과의 두 사람의 경쟁과의 관계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문재인의 시나리오가 아니라 안철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을 더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했던 제안이었는데 그 제안을 과거의 경험칙으로 인해서 수용하지 못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더 큰 거죠 사실은. 장윤선의 팟짱.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참, 구원이라고 하면 좀 부적절한 언어 같고요. 2012년 대선 이후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한 두 분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좀 해결되지 못한 숙변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한국 정치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가줘야 되는데 못 나간 이 감정의 앙금이 2016년 총선을 앞둔 이 마당에도 여전히 그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그 감정적인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권력 투쟁 이 본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큰 판에서 보면 사실 그 장기 집권 플랜 얘기를 홍문종 의원도 하지만 진보 쪽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게 좀 길게 좀 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세우기 위한 좀 길을 가져가야 된다. 경제민주화 제대로 하려면 5년으로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보자면 문재인 대표가 좀 포용적 리더십으로 다 좀 끌어안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오늘 안철수 대표가 저런 결단을 내리게 된 데는 문재인 대표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포용을 하기
하기에는 지금 시기가 너무 늦은 것 같고요. 그것을 하려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난 시기에 했었어야 됐죠. 전략적으로 네. 그거 포석들을 놨었어야 되는데 그럼 아까 서영호 부소장님 말씀대로 실제 문안박의 의미와 그 전략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삼자 공의 그 공동의 어떤 개념들이 머릿속에 섰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주 그냥 저 낮게 얘기를 하면 아주 가볍게 얘기를 하면 사실 세 명이 한 15년을 해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누가 먼저 가든 간에 네. 어쨌거나 가는 건 가는 거니까 그 이후에 어떤 주자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세 명이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이 야당을 끌고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본다면 서로 간의 그런 전략적인 어떤 컨셉들을 좀 갖고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자꾸 이제 가정을 해서 죄송하지만 그 문재인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전략이 너무 유사하고 흡사했어요. 이게 좀 그렇죠. 다른 길을 걸었는 게 좋지 않았나 보는데 안철수 대표도 전 대표도 어쨌든 당권을 먹으면서 유력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려고 했던 거고 그렇다고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표도 그런 당권 부분에 대한 것으로 자기 리더십을 쌓으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길을 걷다 보니까 계속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구원들이 해소되지 않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쉬운 게 사실은 좀 더 다른 발전 전략들을 세워서 어떤 하나의 계기에서 만나서 서로 간에 아주 우아한 어떤 경쟁들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계속 나를 짓밟고 올라간다는 듯한 느낌을 주었던 것들이 아쉬운 그 선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상호불신 이게 제일 컸던 것 제일 같아요. 크죠. 예, 이게 좀 어떻게 보세요, 황희 부대변인께서? 저는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당 대표니까 무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어느 선배가 한 얘기인데 그 얘기 듣고 좀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그 자기 스스로 이제 정치 에너지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문안박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문안박으로 인해서 당내 정치 에너지도 못 만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아프죠. 근데 결국은 최근에 문재인 대표 행보를 보면 앞으로 이제 자기 정치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상당한 그 각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거고요. 안 전 대표를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자기 지지층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래서 자기 지지층이 어떤 대화를 원하고 어떤 언어에 익숙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되지 못하고 그것을 확산시키지 못하는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젠다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조금 좀 완숙한 이런 측면은 없는 것 같아요. 혁신 아젠다가 됐든 어떤 아젠다가 됐든. 뭐 그 안철수 대표야 뭐 정치 초년생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본질은 이제 문재인 대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참여정부 5년 동안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을 두루 하셔서 국정 운영 경험이 있고 그리고 실제 그 이후에도 그 여권 내에서 친노라고 본인들은 부정하지만 일정한 정치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곳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밀접한 정치적 신뢰관계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그 리더십 측면에서는 또 책임이 있는가 보여지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아무리 유능한 경제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대표가 돼서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가고 그리고 그 특전사 출신으로 군 부대를 시찰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국민들에게는 저 사람은 진보적인 사람인데 선거에서 이길 목적으로 이런 나머지 경제와 안보를 전술로서 쓰고 있다라는 단기간에 그게 극복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렇게 살아온 사람과 누군가 연대하지 않고 그 사람을 자기의 사람 만들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진보 애들이 예전에는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뭐 청빈을 한데 쟤들이 능력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의구심은 여전히 자체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결국은 안철수라고 대변되는 저는 뭐 그게 안철수 의원의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성의 민주당의 그 야당의 본질은 뭐냐면 그 호남을 절대 기반으로 하고 김대중 정부와 김대중 그 세력과 세력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돌아가신 분한테 하여튼 간에 그 DJ를 계승하는 분들과 또 하나는 DJ가 그 소위 말해서 영입했던 그 민주화 운동 세력이 그 전략적으로 그 연합한 게 당의 본류죠. 거기에 집권을 하기 위해서 산업화 세력이었던 JP와
JP도 여당의 JP가 아니라 충청 지역을 대변하는 야당의 JP와 연대를 한 그런 경험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문재인 대표도 그 당의 본류 중심이었던 운동권 플러스 그 호남이라고 하는 요 고정 지지층의 20에서 25%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안철수로 대변되는 그 세력, 외연 확장 세력, 중도 세력, 합리적인 세력. 네. 이것이 뭐냐면 그렇죠. 세계적 추세잖아요. 노동당도 그렇고 영국의 노동당이나 미국의 민주당이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는 좀 그 과제를 풀어야 되지 않으면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전술이 연합정치 전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당 안에서도 연합정치를 해야 되고 또 당 밖에서도 연합정치를 해야 되는 게 야권의 현주소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연합정치를 해야 되고 그걸 넘어서는 또 다른 야권 뭐 정의당이랄까 이런 분들하고도 또 전술적으로 이제 연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가야 될 산은 되게 많은데 그걸 좀 첫 고비를 못 넘고 여기서 지금 결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다수의 언론들이 오늘 보도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년 총선 야권 필패 예약했다. 예약까지. 예약. 총선 필패. 그러니까 예약, 그런 거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안철수의 다름이 두 사람의 다름이 새누리당과의 다름과 여야의 다름보다는 그래도 덜하지 않을 거냐, 덜하지 않지 않냐. 당연히 덜하죠. 근데 왜 갈라서 그렇게 못하고?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기자들이 보기에 그때 안철수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공정성장론을 들고 나왔거든요. 이 공정성장론과 그럼 소득주도 성장론에 어떤 큰 차이가 있냐 기자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어만 다를 뿐이지 내용상으로 콘텐츠에서 큰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러지 못했다는 그렇죠. 거죠. 문재인 의원이 진보적 색채를 가져서 포용이라는 걸 썼으면 네.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성장주의자처럼 비치기 때문에 그 약간 보편 공정의 그 보편주의 네. 서민을 편에 드는 걸 좀 세련된 표현으로 공정이란 것들을 하자로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그것도 예, 이서양호? 예, 공정성장이나 워딩은 제가 했는데 안철수 네. 대표께서 네. 전혀 그런 전후 배경 없이 공정성장론 와닿긴 한데 구체적이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특유의 좀 더 생각해 보지요. 하더니 며칠 있다 그냥 쓰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보면 두 분의 그런 뭐 정책적인 경쟁 뭐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선이 있고 후가 있는 거죠. 먼저 아까 말했던 낮은 차원의 연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떨어진 야당의 어떤 위상들을 어떻게 올려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런 정책 경쟁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자기 빚내기 좀 어떻게 심하게 말하면 자기 빚내기예요. 솔직히 옆에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무슨 뭐 철학을 저렇게 정립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인가라는 그 의문까지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공부가 진짜 저만큼이 됐을까? 그리고 자기 론으로 어떻게 발표할 만큼의 어떤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좀 조악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심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럼 결국은 국민들 눈에 비친 것은 그냥 대권을 가기 위한 경쟁 차원에서 내부 경쟁 차원에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진정성들이 좀 퇴색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두 분이 어떻게 어떤 전략과 자기 그 주변 사람들의 힘들을 모아서 그 대권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주 까놓고 그 전략들을 세워서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내놓고 그것들 경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다 포장한 채 선의만 얘기하고 명분만 얘기하고 갔다라는 것들이 지금에 돌아올 수 없는 어떤 강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문안박이라는 게 당내 낡은 세력을 자연 도태시키기 위해서 이들이 우리 당의 미래 세력이다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건데 안 전 대표 경우에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중도 합리적인 그런 지지층을 결집해 내지를 못하고 그런 지지층에 대해서 대변하고 끊임없이 확산시키고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당내에서 비주류 호남권 중심의 어떤 대변자로서 딱 이제 더 씌워진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저는 이제 내용을 떠나서 미래냐 과거냐 또는 새로운 것이냐 낡은 것이냐 이 이제 경쟁 구도가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좀 잘못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자,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그 언론은 오늘부터 아마 엄청나게 쏟아낼 텐데 총선 필패 예약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안철수의 선택은 무엇이 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분석하기로는 첫째 탈당해서 천정배 신당과 손을 잡고 손학규 전 대표를 불러서 새로운 새 결집에 나설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 삼두마차를 세운다는 거죠. 여기서 정의당을 제외하고 새누리당,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또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치 세력, 이렇게 3자 구도가 되고 큰 틀에서 보자면 4자 구도가 되겠죠. 정의당까지 포함하면. 뭐 이런 방향으로 총선을 치르게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누가 승자가 되겠냐. 승자는 새누리당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예언의 예측의 달인 서양호 예측인. 그렇죠. 제가 2번 예측 2번 다 맞았는데 마지막 예측하자면 저는 뭐 탈당의 수순을 놓으신 것 같아요. 탈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대표 얘기 이제 정리하고 안 대표로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문재인 대표 요약 핵심 체크하자면 그 리더십 문제의 한계를 보여서 그걸 빨리 극복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는 연합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 과정에 대해서 지금 한계를 보였다. 그래서 안철수가 아니라면 안철수를 대변하는 중도와 외연 확정 그 성장이라고 하는 이런 합리성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포지티브한 정책 경쟁들을 해나가서 차이가 중도와 진보가 연합한 정당에서는 이 중도 지지층과 진보 정당 지지층, 진보 지지층들이 정책적으로 공직 후보 선출해서 경쟁을 해서 시너지를 통해서 더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요거 문 대표의 여전한 숙제인 것 같고요. 안 전 대표의 그 전망 이야기에 앞서서 안 전 대표한테 안타까운 것은 이번 소시기 과정에서 그동안 혁신인 새정치를 계속 얘기하시다가 새정치 구체적인 형태로 처음으로 이제 새정치가 뭐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거가 안철수 새정치다 그랬는데 새정치가 혁신이다 그래서 혁신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셨는데 그 혁신에 대해서 느닷없이 당권 얘기를 하시면서 혁신의 칼을 문재인 대표에게 그 뺏긴 거죠. 그래서 저는 정치의 명분인 혁신을 뺏기자 기성 정치에 지지할 수밖에 없어서 광주로 제일 먼저 내려가신 거, 그 다음에 비노 계파의 대표성을 가지게 된 거. 그래서 자기가 좀 그런 게 좁아진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리고 그동안 하면 헌신의 정치가 안철수였거든요. 서울시장 양보, 대권 후보 양보, 통합을 위해서 민주당에 양보했는데 이번에는 자기 욕심을 낸 게 그동안 헌신한 게 간철수라고 한 거는 간철수 외연 확장을 두려워하는 경쟁자들. 국가정보기관이라던가 새누리당이 만들어진 별명은 오히려 본인에게 자랑스러운 별명인데 헌신의 안철수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벗어던지고 정치적인 기성정치가 똑같은 자기 욕심을 드러낸 거 이게 두 가지가 큰 잘못인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이 길에 나선 김에 본인 생각이 밖에서 이런 새정치라는 사람을 모아서 민주당과 새정치민주연합과 경쟁하겠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탈당하더라도 밖에 있는 세력이 천정배 의원과 호남을 대표하는 기존 정치인들 이외에는 특별하게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세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새정치의 명분을 어떻게 탈당하고 가져갈 것인가 이게 아주 가장 큰 과제와 숙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우려가 듭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에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나가서 손을 잡을 수 있는 세력은 천정배 신당 정도일 텐데 그분들하고 뭐가 새로운 정치가 될 수 있겠냐. 그리고 새롭게 들어올 만한 분들도 많지 않다. 그러니까 대선 때 대선 캠프에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까요? 제가 보기에는 명분이 너무 취약하죠. 이를테면 윤여준 장관, 뭐
김성식 반모, 전 의원 이런 그거는 사람들이 천정배 다시 신당이 전국 정당이라는 어떤 틀을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호남당에 그칠 거라는 기후들이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때 그런 분들이 들어가기는 좀 어렵죠. 사실. 그다음에 뭐 당이 갈라지기 때문에 필패다. 근데 실제로 정당이라는 게 자기 철학이 있잖아요. 정신이. 그것을 겉보기에는 이제 사람이 좀 쪼개졌다고 해서 이제 갈라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제 결국 선거 종반에 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완전히 찌그러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연 새로운 신당이 출현하게 되면 그 신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대체 가능한 정당이 되도록 정치권 그 스펙트럼 상에 포지셔닝 할 수 있느냐. 이제 이거의 문제인데 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좀 갈라져서 확실하게 자기 위치에서 포지셔닝 할 거다. 이것은 자기 지지층이 아주 뚜렷할 때입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이잖아요. 충청도냐 전라도냐 이제 이런 지역인데 실제 그런 측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철수 대표가 지지층이 점차 축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지지층을 다음 총선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왜냐하면 아까 이제 아젠다 얘기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아젠다를 세울 능력도 그다음에 지지층을 분석해서 결집시킬 이런 부분들이 좀 미숙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이 총선에서 힘을 발휘할지 그거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저는 그 황희 전 부대변인의 생각이 굉장히 낙관적이라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비관적인 것은 전국은 아니겠죠. 전국 어차피 뭐 영남은 우리 판이 아니었고 충청도 뭐 반반이었고 호남만 갖고 있었던 건데 중요한 거는 서울 수도권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광풍이 바람은 저쪽에서 있는데 광풍은 이쪽 서울 수도권에서 불 거란 말이죠. 서울 수도권에서 분열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자명한 일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고 있는 건데 아무튼 뭐 이기냐 지느냐는 뭐 차치하고라도 일단 각자 간다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행보들을 잡고 전략들을 짜야 될 시기가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기가 왔다고 보고요. 두 지도자에게 제언을 한다면 일단 문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안철수 없이 가는 방법이 있느냐에 대한 심각한 숙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안철수 전 대표를 잡으라는 게 아니고 아까도 앞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듯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당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어떤 인물이든 정책이든 어떤 일정이든 메시지든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하지 않고서는 이 당 스스로가 굉장히 좀 쪼그라드는 지지자의 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문한박 연대의 틀은 깨졌더라도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광역단체장들을 하면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지지를 얻고 있는 뭐 박원순이든 안희정이든 뭐 최문순이든 이런 분들 아니 이재명이든 이런 분들과 손을 잡고 리더십들을 또 구축한다면 그 나름대로의 또 그 전략으로서 먹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안 대표는 측근이 얘기했듯이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로 들어왔다가 안 잡히니까 나간다는 건데 그럼 나가서는 뭘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충분히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쪽이 뭐 호랑이가 아니라 여우새끼더라도 잡으려면 확실히 잡아라. 그래서 자기의 지지 세력으로 전환시키고 그것을 2017년도 대선 대회전에 어떤 기반으로 삼아서 아주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제 더 이상 세력도 없이 입으로 경쟁하는 것 시기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자기 토대를 좀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경우에는 어떻게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할 것인지를 고민해라.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를 버리고 갈 거냐. 그거에 대해서도 중요한 판단을 내려라. 이런 고언을 해주셨고요.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에는 각을 새정치민주연합하고 세울지 새누리당하고 각을 세울지 어떤 각을 세울지 그것을 선택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두 대표가 이 방송을 꼭 듣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 같은데요. 의도적으로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에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탈당해서 저희가 거의 탈당을 염두에 두고 하는 기정사실화하고 하는 방송이 돼요. 쪽집게였으니까 뭐 탈당 촉진 방송이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여튼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니고 일주일간의 숙려 기간이 있으니까 시나리오는 검토해 봐야죠. 네, 그렇지만 이 숙려 기간 동안 좀 그래도 또 다른 방향으로
귀결되기를 바라지만 또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서는 좀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 황희전 부대변인 생각이 굉장히 저도 낙관적이라고 보고요. 의도적으로 이제 조중동 종편에서 굉장히 키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 키우게 되면 저는 3자 구도가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언론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될 경우에 국민들은 어려워지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은 아마 기존의 새정치민주연합이 낡은 정치의 상징처럼 돼서 상당히 표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가능해요. 제 얘기는 이제 좀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대체로 이럴 것이다라는 건데 실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정당의 정체성이 워낙 뚜렷합니다.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지 못한 이러한 철학과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당으로서의 뭐 득표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의원들이 선출된다거나 이제 이런 측면이 있지만 실제 새정치민주연합을 갈라치고 나온 거 이것은 뭐냐면 지지자들이 새정치민주연합 중심의 지지자들이 너무 못한다 요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신당이 야 여기는 참 잘한다 대안이다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또는 그 당의 사람으로 이제 대변하는 건데. 저 당에서 다음 대선에 어떤 주자가 출마해서 대권을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정당이다. 총선 1년 후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권 프레임이 이제 걸려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정당이냐. 그래서 대선 후보도 없고 그다음에 민주당과 뚜렷하게 차별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정당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총선 시기가 무르익고 과정을 지나면서 저는 힘을 결국은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죠. 저도 뭐 황희 대변인 전 부대변인 얘기에 거의 동의하는데요. 그 정치는 아둔해도 국민은 현명합니다. 저는 뭐 이번 과정에서 가장 실망한 거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독주 독선에 대해서 국민들은 서민들을 폭도나 IS로 비유하고 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다가 과거 옛날 선거 때 감정 얘기를 들춰내서 야당을 면박을 줘서 12월 정기국회에 야당이 협조를 구하기보다 야당을 정쟁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진영 간의 여야의 대결장으로 만드는 이런 대통령의 독선과 독주. 국민들은 이것을 견제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당을 견제해 주길 바라서 저는 야당 성향의 투표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국민들은 찍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야당이 좀 더 지혜로운 모습을 보인다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확실한 견제를 할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바람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뒤로 한 채 친노가 주도하는 총선이냐 비노가 주도하는 총선이냐가 더 중요해 보이는 이 두 사람의 리더십의 한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울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좀 분석해 보자고 한다면 안철수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반문재인 연대를 만들던 새 정치를 갖고 하든 20명의 현역 의원들 정도를 데리고 나가서 기호 3번 정의당이 원래 현 3번으로 나가야 돼 있는데 3번을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원내교섭단체도 구성되고 하는 정도가 되면 최대한 원내교섭단체 최소한 진보정의당보다 많은 의원수를 데리고 나가면 저는 총선 전에 그것을 가지고 너 우리 둘 다 죽을래? 뭐 아까 말한 대로 호남이야 2번이 되든 3번이 되든 대선 전에 단일화 하면 무소속이 내 새끼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수도권은 전멸이거든요. 둘 다 죽을래 아니면 하나라도 살까 하고 쇼당을 걸어볼 가능성이 있어서 총선 전 단일화 가능성이 좀 있다. 총선 전 단일화. 네네. 20석 이상이 되고 대신에 20석 잠깐 그 전에 선거 전술로. 잠깐만요. 그 전에 그러면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을 하면 2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함께 동반 탈당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나간다면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공천에 탈락한 일부 사람과 이삭축구 형태로 나가게 된다면 저는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당선조차도 힘들어지는 정도로 본인 선거 때문에 주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멸에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르고요. 네. 그래서 기존의 천신당이던 뭐 박주선 씨가 신당 만든다, 박준영 씨가 신당 만든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차찬석의 태풍도 아니었던 거죠. 근데 어쨌거나 안철수 씨는 자기 자력으로의 지지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권 주자로서. 결국 먹을 게 있는 상품인 거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밖에 신당에 합류를 해서 대권 주자로서 당의 리더로서 활동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그 파괴력이 없지 않고요.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선택밖에 없죠. 각자 도생할 것이냐, 선거 연합이라도 할 것이냐라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내년 총선은 물론 이제 전제는 그거예요. 총선이 어렵더라도 각자 어떤 자생력을 키워서 대선에서 연합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꼭 총선이 뭐 끝은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런 전제를 깔지 않는다면 당장 총선은 사실상 파괴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뭘 봐도 이게 좀 뚜렷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한 상태가 언제 있었냐면은 15대 총선 때 이기택을 중심으로 한 꼬마 민주당이 나와서 정확하게 이제 표를 상당 부분 가져갔어요. 그 경우에는 그 당시 여당과 제1야당의 그 경상도와 전라도를 기반한 지역 정당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3의 정당인 민주당이 뭔가 좀 파릇파릇해 보이고 이런 측면이 뚜렷이 보였기 때문에 그 정당에 상당 부분 투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선명성을 과연 새로운 당이 생긴다면 이런 당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이게 차별하면서 또는 새누리당과 이런 걸 차별하면서 내세울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기의 문제예요. 결국은 이 당을 나가려는 사람들 집단으로 뭐 한 20명 정도 만약에 한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이 당에서 공천을 못 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제 나갈 텐데 그러한 것의 가이드라인이 대부분 눈에 이제 선명하게 들어오는 시기가 12월 말에서 1월 초입니다. 네. 그랬을 때 나는 나가야 된다 이런 결심이 나올 텐데 그 전에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12월 말 1월 탈당해가지고 정당 하나 뚝딱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다시 총선 전에 이거는 뭐 코미디도 아니고. 그러면 20명 정도의 탈당 가능성은 없다. 전혀 불가능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 혼자 탈당할 거다. 나홀로 탈당? 그러면 아주 극소수. 아니 그게 맞물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 지금 시그널이 없는데 탈당을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뭐 1월 초에 나가면 천신당 만들어 놓고 나가서 합류하면 되는 건데 뭘 그게 어려운 일이겠어요? 제가 보기에 만약 공천을 못 받고 이런 몇몇의 그 인사들은 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공학적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다. 20명이면 총선 전에 단일화 쇼당을 하고 20명이 안 되면 명멸할 것이다. 이런 공학적 분석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얘기를 한 거는 저는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이런 정치 개파 대권 행보를 하는 특정 리더들의 판이 아니에요. 선거는 국민의 것이고 국민의 준엄한 요구는 여당의 독주를 견제해달라고 하는 준엄한 요구거든요. 이 준엄한 요구 앞에서 둘이 싸우다가 각자 도생해서 살아남는 놈이 살아남기 누가 살아남습니까? 결국은 그 일여 다야구도면 야당이 필패면 그나마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들에 대해서 또다시 길거리에 나와서 폭도가 되고 IS로 취급받으면서 그 과정에 국민들이 죽어나갈 것인데 그 과정 동안은 대권의 친노든 비노든 간에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해라 이런 진짜 개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국민에 대해 선거의 주인은 개파 수장들이나 친노나 비노가 아니에요.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여당을 견제해달라고 하는 준엄한 요구 앞에서 저는 그 누구도 대선 후보도 정치는 선과 악의 대결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에 있어서 가장 차악이 무엇인가를 타협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눈높이 맞게 이상관시를 타협시켜 나가는 지점인데 그것에 대해서 야당이 진짜 야당이 누군가 진실한 야당이 누군가를 국민들 앞에서 둘 다 누가 덜 죽나를 보여주자 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배반. 오늘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이번 주도 서양호 부소장께서 지금 경로를 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이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배반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5.18 광주 민주항쟁 때 폭도라고 그랬죠. 전두환 군사정권이 폭도라고 하면서 소요죄를 적용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지도부에 대한 검거 명령이 내려진 상황인데 소요죄를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사로운 시그널이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가 일반 국민들 다수 대중을 향해서 퍼붓고 있는 말의 성찬이 굉장히 위험 수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 내부에서 집안 싸움 하느라고 지금 저쪽이 무슨 얘기하는지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지 잘 못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답답증도 사실은 국민들 안에 있거든요.
굉장히 위중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가면 결국에는 꽃놀이패를 쥐는 건 새누리당이고 아마 화장실 문 닫고 안에서 웃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거든요. 우리가 굳이 끼어들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괜찮아 냅둬 계속 더 싸우게 냅둬 뭐 이러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 국면을 좀 누군가는 정리를 하고 해결하고 타결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가 시를 하나 밤사이에 올리셨어요. 이게 고정희 시인의 시인데 핵심을 언론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랴. 이 시의 핵심은 이거다. 이제 이런 건데 외롭기로 작정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선거는. 이래서 선거를 이길 수 있겠냐라는 그 분석들이 나오는데 어느 분께서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외롭기로 작정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양면성이 있는 글귀를 올리신 것 같아요. 양면성이 있는 글귀입니까? 그러니까 안 대표가 떨어져 나가서 외롭지만 아무튼 잘해보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안 대표한테 거기 가면 외로울 텐데 잘해보시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근데 저는 우리 서영호 부소장께서 격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거나 이 상황의 모든 근원은 우리가 그만큼 역량이 안 돼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할 것도 없고 그리고 왜 한탄할 것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결국은 우리 야당과 야권 지지해주는 국민들의 세력들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아까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뭐 이 분열을 즐기고 뭐 분열이 능사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맞게 또 변모를 하고 자기 또 갈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지금 뭐 주저앉아서 맨날 되지도 않을 통합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는 자기의 갈 길들에 대한 명징한 자기 주장들을 갖고 그 세력들을 갖고 국민들에게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한 후에 그 연대든 연합이든 이런 전술적이든 전략적이든 이런 방향들을 정하는 것들이 더 올바른 그 판단 아니냐라는 제 생각입니다. 네. 이제는 최선을 하려고 했지만 최선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차선을 극대화시켜야 된다. 이런 각오인 것 같고요. 뭐 이제 집안 커튼 닫고 이제 집안에서 막 싸웠는데 이제는 아까 우리 장윤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집안 싸움 끝내고 창문 열고 커튼 열고 이제 밖을 내다보면서 밖은 어떤지 이제 환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문재인 대표는 마지막 시험 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자기 스스로 정치 에너지를 만들지 못해서 연대까지 왔는데 그러면 그 만들지 못했던 에너지를 이제 앞으로 과연 만들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만들 건지 여기에 대한 큰 숙제가 남았는데요. 이거를 뭐 정말 기필코 해내야겠다는 각오가 어저께 페북에 올린 그 시 같아요. 저는. 그렇군요.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에선 마주 잡을 손 하나 보고 있거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냥 어디 그 시 자세히 보면은요. 그 절망적인 게 아니라 네, 희망이에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다. 힘들지만 뿌리가 흔들리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는 또 다른 대안들이 많이 있다라는 상당히 희망적인. 그러니까 운동가나 그 진보적인 지식인이라면 맞죠. 그 당대의 비판을 받더라도 지구는 계속 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근데 정치는 독야청청 후대 평가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실의 고통에 빠진 국민들을 100% 자기가 원하는 절대적 선으로부터 구제하지 못하더라도 60점, 51점이라도 맞겠다고 기존보다 조금 단지 반걸음이라도 낮게 한다면 자기 스스로 똥지게라도 좀 그 몸에다 묻히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뭐 총선을 그 전인미답의 길을 걸어가는 독립운동의 길로 비교해서는 저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그런 견연한 각오로 현실의 문제를 좀 풀어나가겠다는 자세의 태도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두 대표에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탈당이 기정사실했다는 건 뭐냐면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뭐 자기의 새정치가 그동안 쭉 해온 과정 속에서 선의로는 해결될 수 없다. 그러니 극단적으로 판이 깨져도 좋으니 아까 우리 권오중 수석이 얘기했던 대로 우리 그럼 완전히 본질적인 문제로 돌아가 보자. 그래서 누가 옳은지에 대해서 한번 진검승부를 겨룬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선 때 한번 그 검증대에 살아남은 사람이 한번 국민들에게 선판 받아보자고 하는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그 대목에서 문재인 대표자도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솔로몬 왕이 심판을 내리던 그게 생각납니다. 두 부모가 결국은 둘 다 자기 아들이라고 우겼을 때 한쪽 부모는 칼로 아이를 자르자 그러고 그 얘기는 뭡니까? 저 아이가 죽든 살든 내 소유를 내 거였다라는 걸 주장하고 싶은 자기 중심인 거고 그 아이의 미래를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은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라고 포기하는 저 어머니에게 주세요라고 포기하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저 엄마가 진짜 엄마가 아닌가. 저는 두 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두 분이 그 혁신과 또 한 분이 총선 승리가 정말 목표라면 그리고 나머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그 과정에 있어서 대선이든 뭘 하고 싶은 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두 분 중 한 분이 대권 후보 양보하십시오. 완전히 기득권을 내려놓고 총선 승리 정권 교체 길에 모든 걸 헌신하겠다라고 이제라도 가장 극단적 위기에서 한 사람이 모든 걸 100% 내려놓을 때 국민들은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칠 겁니다. 정계를 은퇴한 김대중도 영국에서 돌아오게 한 사람이 국민들이고 강진에가 있는 손학규도 이제 돌아와 달라고 하는 것도 국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죽는 게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민생 위기와 민주주의 파탄 국면에서 자기를 온전히 버리는 사람이 저는 전체를 다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도 탈당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 탈당을 부추기는 게 아닌 이 방송이듯이 이 두 분이 이 얘기를 듣는다면 정말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자기를 누가 먼저 내려놓는가가 전체 국민들의 그 생각일 거고 솔로몬의 왕이 되어야지 냉정하게 부모를 죽이는 그 칼로 자르자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계속 격정이에요. 격정일로로 가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진정성을 보여라. 총선 승리에 대한. 그래서 총선 승리를 걸고 대선 불출마를 누구는 해라. 그래야 국민들이 보고 그 진정성을 받아안지 않겠냐 이런 주장들은 정치권 안에서 계속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오늘 서양호 부소장께서 직접 하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문재인 대표 둘 중에 한 분, 둘 다 하든지 둘 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제3세력이 나오는 그런 거는 제가 예, 중요하지 않은 것이고 보통 안철수 대표 이렇게 발표문이 있잖아요. 이런 거 누가 써요?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그 비유도 너무 틀린 비유를 너무 많이 올리니까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분열되면 대통령 선거 하지 말자는 거냐. 그 얘기는 완전히 딴 얘기잖아요. 대통령 선거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는 다르잖아요. 대통령 선거 했는데 재선거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지 재신임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몇 가지 비유들을 보면은 너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제가 이게 공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가 이 서영호 부소장 얘기를 들으면서 반성을 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기조를 계속 얘기를 드린다면 어쨌거나 지금 시절이 엄혹하고 다시 과거 권위주의 군사독재 시절로 퇴행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 그러면 그것들을 저항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여러 가지 절체절명의 요구들이 있어요. 역사적 요구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것들을 억지로 꿰맞출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준비한 점 우리 탓을 해야지 누구 탓을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역량 수준에서 본다면 차라리 지금 문 대표의 행보나 안 전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뭔가 텀으로 뭔가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뭐 문 대표도 뭘 하려는지 모르겠고 안 대표도 뭘 비판하는지 모르겠고 이런 혼란 아노미 상태만 계속 있었는데 케이오스 상태만 있었는데 지금 보면 어쨌든 좀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선의 패배가 예상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더 큰 승리를 위해서는 조금 더 자기들을 벼리고 단련시키는 기회를 삼는 것도 필요하다. 단순히 그냥 뭐 목적 의식적으로만 그냥 통합을 얘기할 것이 선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7일간의 숙려 기간 끝에 안철수 전 대표, 문재인 대표 어떤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설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저희가 이제 시위 현장에서 확인한 거지만 국민들은 IS가 아니었거든요. 폭도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놀란 것은요. 국민들이 시위에 나왔잖아요. 쓰레기 봉투를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거기에 주변 쓰레기를 전부 담아요. 그게 바로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배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나면 바위를 닦는 시민들입니다. 그런 시민들 앞에 우리 정치가 보여줘야 될 아주 최소한의 예의,
애티튜드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시고 분명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영한네이처의 마카 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늘 끝방송이에요. 오늘 마지막 막방이죠. 그 원래 12월 15일 예비 후보 등록일 이어서 저희가 이제 그 기점으로 놓고 2달간 문안박 연대를 기획했고 그 방송을 했었는데요. 결국 그 기획은 실패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문안박 연대가 제대로 됐다면 어땠을까. 저희가 이제 대선 후보 개혁 연대 이런 걸 걸고 했었는데요. 여하튼 그것은 좀 어렵게 됐지만 국민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다. 정치권만 그 마음을 잘 받아서 실제 행동에 나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방송이니까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저는 누가 더 국민을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 속에서 모두를 살리는 그 훌륭한 결단을 누군가 해주시기를 간곡히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 기대하고 바람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송년 모임에 가서 노래를 부르라고 하길래 문안박 연대 실패를 아쉬워하면서 문 밖에 있는 그대를 불렀습니다. 야당, 제1야당의 과연 미래 세력이 누구인지 또 어느 세력인지 또 그 미래 세력은 무엇을 주장하면서 다음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세력인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국민들도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봐 주시고 문재인 대표께서도 이제 좀 정확하고 과감하고 과단성 있게 정치를 해주셨으면 측근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저는 크게 보면 결국 역사의 한 조그만 부분이에요. 혼란이고 그 길게 보면 역사는 결국 진보의 방향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엄혹한 시기를 능히 헤쳐나갈 힘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있고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두 분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이런 과거의 퇴행들을 우려하고 저지하고자 하는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나선다면 떨쳐나선다면 결국은 뭐 능히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시대는 엄혹하고 상황은 매우 꼬여 있으며 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국민이 희망이라고 그러셨죠. 네, 국민이 희망입니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어딘가는 우리 희망이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고 저희 방송이 오늘 좀 마무리 방송 좀 상쾌하게 가야 되는데 살짝 어둡게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은 있다. 에? 해피엔딩이 해피엔딩이 아니어서 그렇지만 뭐 영화가 늘 해피엔딩이 있나요? 뭐 그렇진 않죠. 그렇지만 현실 속에서는 또 다른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이른 아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정치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후보 등록은 근데 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그것도 걱정이네 진짜 그죠? 예. 어찌됐든 또 다른 코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네.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 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